72살 최순희 할머니는 고시원처럼 좁은 서울 원룸의 작은 창문을 통해 멀리까지 펼쳐진 회색 아파트 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도시 빌딩 틈 사이를 간신히 비집고 들어와 방 안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골 마당에서 바람결에 흔들리던 코스모스 꽃이 아른거렸습니다. 화사하고 자유롭던 그 꽃들은 지금 이 회색 도심의 풍경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지요. 1년 반 전 순희 씨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아들 민수가 걸어온 전화 속 목소리가 귀에 선합니다. 엄마, 미영이가 복직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진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정말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혹시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그의 말에는 머뭇거림도 간절함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30년 넘게 시골에서 작은 동네 슈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미 자식을 키워보았으니 돈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무엇보다 아들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큰 부탁인 거 알아요, 엄마.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죽하면 연락을 드렸겠어요. 진우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학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날 밤부터 순희 씨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것, 자신의 전부였던 가게를 접고 낯선 서울로 간다는 것, 아들 가족 외엔 아는 이 하나 없는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모든 게 두려웠죠. 하지만 9살 손자 진우의 해맑은 웃음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고 아들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음 한구석을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순희 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집을 새놓은 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발걸음이었죠. 그녀는 아들 가족이 앓는 소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모아둔 돈 중 800만 원을 선뜻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가족이 잘 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마치 꿈처럼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순희 씨의 원룸으로 달려왔고 그녀는 손자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진짜 맨손으로 반딧불이를 잡았어요? 그럼 네 아빠는 모험심이 대단했거든. 여름 저녁이면 반딧불이로 마당이 별처럼 반짝였단다. 우와, 신기하다. 저 반딧불이는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유튜브로는 자주 봤어요. 그 시절엔 며느리 미영도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했죠. 어머니,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요즘 맞벌이 부부는 부모 도움 없이는 정말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머님이 와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면 도대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아들 민수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지친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렇게 순희 씨는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분위기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사라졌고 처음엔 가끔 도와달라던 요청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우 데리러 가주실 수 있죠? 제가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아참,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진우 치과 예약이 있어요.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손님 오시거든요. 반찬 몇 가지 해주실 수 있죠? 하나하나는 별일이 아니었지만 반복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투는 순희 씨의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가능하세요? 라고 묻지 않았고 그냥 순희 씨가 늘 도와줄 거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진 변화는 음식에서였습니다. 순희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고른 멸치로 끓인 된장국, 알맞게 익힌 김치, 손이 많이 가는 나물무침까지.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됐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순희 씨의 노력을 비웃듯 정성 들인 음식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반찬이 버려졌을 때 미영은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자꾸 외식만 하게 되네요. 냉장고에 음식 해놓으셨던 거 깜빡했어요.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뭘. 신경 쓰지 마라. 처음에는 순희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2번, 3번 반복되자 미안하다는 말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4번째쯤엔 아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 들여 만든 우엉조림은 곰팡이가 피어 냉장고 구석에 버려져 있었고 순희 씨는 그 앞에 가만히 서서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좋지가 않네. 그날은 단지 음식이 버려진 게 아니라 그녀 마음 한켠의 정성도 함께 쓰레기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없이 반찬 용기를 들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조심스레 비워냈습니다. 눈시울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았던 진심이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가장 아픈 깨달음은 추석날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는 평생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 미영의 행동은 그런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미영이 친정어머니에게 건넨 것은 백화점의 고급 건강식품 선물 세트였습니다. 고급차 브랜드에 포장이 된 홍삼과 한방차, 피부 관리용품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적어도 3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이거 화장품 다 썼다고 했지? 백화점 갔다가 엄마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 미영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친정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순희 씨에게는 전통시장 과일과 과자가 담긴 비닐봉지가 건네졌습니다. 어머니, 사과랑 배예요. 어머니는 화려한 것보다 실속 있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뭘 드릴까 하다가 거기에 맞춰서 사봤어요. 그 과일값은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5만 원 안팎일 겁니다. 순희 씨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자기 친정 엄마한테는 30만 원짜리를, 나한테는 5만 원짜리를 건네다니. 자신은 미영의 친정어머니 가치의 6분의 1쯤 되는 존재인 셈이었습니다. 그날 순희 씨는
아무런 말 없이 그러나 가슴속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웃으며 말했죠. 고맙다, 미영아. 과일이 아주 싱싱하구나. 그날 밤 순희 씨는 혼자 있는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물이 담고 있던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자기들 부탁으로 이사까지 와서 이 먼 곳에서 개인 시간도 없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과일이라고? 자기 엄마한테는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진짜로 눈이 뜨이는 순간은 겨울의 끝자락,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손자, 진우가 고열에 시달리며 배가 몹시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분명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였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 순희 씨는 진우의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벌써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그의 표정이 급속히 어두워졌습니다.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아니요. 싱가포르 클라이언트 미팅은 꼭 가야죠.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가야겠어. 올해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계약이 될 수 있는 건인데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수수료를 다 먹을 거야. 그때 미영이 나섰습니다. 자기도 한마디 거들려는 건가? 아니면 당연하게도 자기가 엄마니까 알아서 상황을 정리할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려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스치던 중에 며느리가 입을 열었고 그것은 순희 씨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에 미영이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미영이는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순희 씨에게 맡기고는 전화를 받으러 가거나 이리저리 자리를 비우고 쏘다니기만 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과 가족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는 아들, 그리고 승진을 앞두고 자신의 일정을 택한 며느리,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가족의 안전망이라는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책임을 떠안을 사람,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순희 씨는 결국 이 가족에 희생하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애초부터 그걸 알면서 순희 씨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그래, 걱정 마라.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진료 대기실을 돌고 의사 상담을 거치는 시간 속에서 72살 노모는 열에 들뜬 손자를 안고 서울의 병원 시스템을 홀로 헤쳐나갔습니다. 손자 진우의 혈액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손을 꼭 붙잡아 주었고 낯선 접수 창구에서도 꼼꼼히 절차를 따라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우의 열은 내렸고 항생제 처방전을 손에 들고 있었죠. 아, 피곤해. 저 먼저 씻고 잘게요.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미영은 자기도 피곤하다며 모든 걸 내팽개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희 씨는 손자 진우를 방에 눕히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니 며느리가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고생하셨다는 인사 칠해조차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랑받는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편리한 가정부에 가까울까? 머리에서는 답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찾아내었지만 차마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게 자리 잡은 건 순희 씨의 금전 지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진우 학원비 정도를 가끔 보태주는 수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우 수학 학원비가 또 올랐어요. 이제는 매달 30만 원이래요. 태권도는 30만 원이고요. 영어 과외비는 4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희 씨는 매달 교육비로만 100만 원가량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시골에서 받는 연금과 주택 임대 수입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었죠. 가끔 진우가 꼭 이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하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미영은 항상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되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서울 교육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아시잖아요. 진우만 안 시킬 순 없어요. 반 애들도 다 하는걸요? 어머님한테까지 손을 벌리는 건 정말 저도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진우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정말 손자를 위한다면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계속 도와줘야 한다는 소리 없는 강압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순희 씨는 가족 속에서 점점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멈췄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자신을 빼고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 집안에 함께 사는 조용한 도우미처럼 스스로가 느껴졌습니다. 존재는 당연시되었지만 의견은 필요 없는 사람처럼요. 결정적인 상처는 어느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름 휴가 이야기가 한창이었죠. 이번 여름엔 휴가를 어디로 가지? 제주도 어때? 제주도? 나쁘지 않네. 와, 가족여행이다. 좋아요. 순희 씨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은 서로 계속 열띠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순희 씨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 그것도 제주도로 간다라.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나도 가자는 거겠지. 정도의 생각을 했었죠. 그때 손자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가는 거죠? 응? 할머니? 순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신나게 이야기를 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입이 다물어졌고 순희 씨는 그제야 이 가족여행 계획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순희 씨를 자기들 여행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 당연히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지. 그런데 우리 일정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서. 어머님,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거 괜찮으세요? 너무 멀어서 다니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엄마. 저희도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긴 한데 괜히 갔다가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봐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순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여행 제외 대상자이며 가족 여행 동안 집을 지켜줄 사람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너네한테 언제 힘들다고 한 적이 있었니? 네? 아니, 그게 그리고 힘든 걸로 치면 제주도 일주일 여행보다 너네 뒤치다거리 하루 하는 게 더 힘들 거다. 순희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됐다. 어차피 나도 너희끼리 가는데 괜히 쫓아가서 분위기 망칠 생각 없으니까.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운 순희 씨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분명 처음에는 다 좋았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나를 존중하고 좋아해줬었는데, 대체 언제부터 나의 희생을 다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냐고. 분명 시작은 행복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불행한 가사 도우미 청소부 신세로 전락한 것인지 서울로 올라올 때만 해도 가슴속에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이제 희미해졌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서서히 쌓여온 이용당하는 느낌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랑 같이 제주도로 안 가셔도 되겠어요. 됐다. 이제 와서 제주도는 무슨. 너네끼리 다녀와라. 에이,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설마 삐지신 건 아니죠? 얘가 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삐진 거 아니냐는 며느리의 말에 순희 씨가 자기도 모르게 도끼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슬슬 눈치를 보며 물러나더군요. 결국 그렇게 아들 부부는 순희 씨만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그들이 사온 것은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말과 함께 며느리가 내민 것은 바로 감귤 초콜릿이었습니다. 겉에 포장에는 떨이 5,000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제주도 가서도 마음이 편하질 않더라고요. 달달한 거 드시고 노여움 풀어주세요. 네? 그날 순희 씨는 방 안에서 홀로 감귤 초콜릿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봄이 오고 서울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순희 씨는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애써 외면했거나 스스로 이해하려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미영이 부탁을 할 때만 목소리를 일부러 부드럽게 낮추며 과하게 상냥해지는 모습. 돈이나 책임 이야기가 나올 때 민수가 눈을 피하며 얼버무리는 태도. 순희 씨의 시간은 언제나 당연히 비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가족의 시선과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아무도 그녀의 건강이나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묻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요즘 따라 몸에 더 힘이 없네. 어느 저녁 혼자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순희 씨는 창가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심결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거기 비친 사람은 자신이 알던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동네 가게를 이끌던 그 당당한 여성은 어디로 갔을까? 남아있는 건 피곤해 보이고 왜소해진 한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뜻밖의 계기로부터였습니다. 그날은 아파트 전체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죠. 미영은 회사에 있었고 민수는 저녁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진우는 방금 낮잠에서 막 깨어났습니다. 순이는 주방에 서서 감자를 하나씩 깎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몸이 먼저 익힌 듯한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멍하니 떠돌고 있었지요. 할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어투였지요. 순희 씨가 돌아보니 진우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잠옷을 입은 채 자다 일어난 듯 머리는 부스스하고 작은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9살이 된 진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의문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어보는 아이. 그 순수함이 상황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잤니, 우리 진우? 순희 씨가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손자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최근에 진심으로 위로를 느끼는 시간은 이렇게 진우와 단둘이 나누는 순간뿐이었거든요. 할머니, 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진우는 조그만 의자에 올라 순희 씨의 눈높이에 가까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깨고 나니까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순희 씨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기억이었는데, 우리 아가? 진우는 의자 위에서 몸을 살짝 뒤척이며 말을 정리하느라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이요. 할머니가 주무시는 줄 알았을 때 엄마랑 아빠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나쁜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순희 씨의 손에서 감자가 미끄러져 조리대 위를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슨 나쁜 이야기를 했는데, 진우야?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 얘기했어요. 할머니한테 돈이 있다면서.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집 생활이 좋아질 거라고요. 돈이라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산이라고? 그 말은 순희 씨의 가슴을 그대로 쳤습니다. 그녀는 조리대 끝을 움켜쥐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떠올랐지요. 정말 그렇게 들었니, 진우야?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빠는 할머니가 상처받을 거라면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순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송곳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 유산이 있으면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시어머니인 순희 씨의 고생을 생각해 주거나 앞으로 어떻게 그녀를 돌볼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으로 더 무엇을 받아갈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며느리 미영의 말에 순희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유산이 뭐예요? 그게 뭐길래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서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우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무슨 문제 생긴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혼란, 아이의 말에 담긴 맑은 걱정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누구보다 순희 씨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반면 그녀의 며느리는 오로지 계산과 재산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할머니가 좋아요. 진우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반 애들은 할머니 무섭다, 뭐든 잔소리 한다고 하던데. 할머니는 안 그러시잖아요. 팬케이크도 진짜 잘해주시고 내가 국물 엎질러도 절대 안 혼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바랐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말해주는 것. 더 들은 거 있니, 진우야?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땅 얘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그걸 팔아서 집 대출 좀 갚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걸 팔아서 뭔가 갚는데 보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니?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따로 뭔가 생각을 다해 놓은 것처럼요. 진우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순희 씨는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과의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우가 말한 그 땅은 바로 남편이 생전에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골 외곽에 있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냥 풀만 자라는 땅이었지만 최근 들어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며 부동산 중개인들이 슬슬 접근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4천만 원쯤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지요. 그 돈이면 민수와 미영이 안고 있는 대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순희 씨의 동의는 단지 처리해야 할 형식적인 과정쯤으로 치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순희 씨가 느낀 진짜 상처였습니다. 근데 아빠는 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싫다고 하면 어쩌지?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어차피 진호 학비 같은데 쓰일 돈인데 우리가 잘 설득하면 되지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순희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은 손자를 사랑하는 순희 씨의 마음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움직일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는 작고 예리한 눈빛으로 순희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의자에서 내려온 진우는 말없이 순희 씨 곁으로 와서 그녀 팔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만이 어쩌면 가족 중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도움 주는 사람, 재산 가진 노인이 아니라 그저 할머니로 소중한 가족으로만 봐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야,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직접 이야기하자고 했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자고 했니? 아니요. 엄마가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진 모르겠는데 뭔가 속이려는 느낌이었어요. 전략적으로. 그 말은 순희 씨의 뺨을 한 대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순희 씨와
진심 어린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돈을 얻어내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감정을 흔들고 조종해서 얻어내는 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진우의 순수한 고백은 순희 씨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일상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보였습니다. 아이 돌봄을 당연시한 태도는 그저 의존이 아니라 의무감을 심어주는 훈련이었습니다. 매달의 교육비 요구는 서서히 재정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큰 요구도 거절 못하게 만들려는 구조였던 겁니다. 추석날 선물 차이조차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순희 씨보다 미영의 어머니를 더 귀하게 여긴 그날의 장면은 가족 내에서 낮은 위치로 계속 묶어두기 위한 계산된 서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진우는 순희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해서 할머니가 슬퍼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야, 우리 진우는 정말 잘했어. 순희 씨는 손자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줘서 할머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넌 착하고 용기 있는 아이야. 하지만 진우를 품에 안고 있는 순간에도 순희 씨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대화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게 자신을 존중해야 할 사람이 아닌 돈을 뽑아낼 수단으로 본 것이 진실을 깨달은 순희 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을 바라보며 순희 씨는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민수와 미영의 웃음, 말투, 질문 하나하나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반찬을 칭찬하는 말조차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전략의 일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조용하시네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따뜻하게 느껴졌을 질문이 이제는 마치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는 탐색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지 확인하려는 걸까?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순희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과 민수가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부부라면 자연스러운 시선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된 순희 씨는 그 눈빛 하나까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곱씹었습니다. 마음 깊이 흔들리는 충격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받아온 모든 친절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어쩌면 계산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서울로 이사 오기로 했던 그 결정도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정말로 자신을 가까이 두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쉽게 돌봄을 받고 더 가까이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동이 트기 전 순희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는 모른 채 지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움직였는지 분명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묘한 감정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막막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자리한 것은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저 집안일을 반복하는 하루가 아니라 진짜 목적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가슴 아픈 것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끝까지 밝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바보 취급했겠다.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들려도 귀를 막고 보여도 눈을 감았던 걸 모르고 순희 씨는 원래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의 눈빛을 살피고 물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야 했던 세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조사관처럼 말이죠. 그녀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살짝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혹은 방에서 나올 때마다 일부러 기척을 줄이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복도에 잠시 멈춰 서 있거나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며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집안일에 몰두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가족의 대화 속에서 의도를 파악할 실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보았습니다. 단 이틀 만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순희 씨는 부엌을 지나가던 중 거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민수와 미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땅 얘기는 어떻게 꺼낼 생각이야? 미영의 말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이게 뭔가 잘못된 일 같기도 해. 마치 우리가 엄마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민수의 목소리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속이는 게 아니잖아. 미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야. 어머니도 포함해서 똑바로 생각해봐. 어머니 나이도 이제 많아지셨고 그 땅은 세금만 나가고 있다고? 우리도 집 대출 때문에 숨이 막히잖아. 어머니 땅을 파는 건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땅에 대한 자신의 애착이나 생각을 단지 장애물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에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미영의 논리 속에서 순희 씨는 그저 설득해야 할 대상일 뿐 주체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 엄마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진우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지. 어머니가 진우 얼마나 아끼시는지는 당신도 알잖아? 애 교육이랑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잖아. 그냥 잘 포장해서 말하면 돼. 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예상했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함께 순희 씨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자기적으로 밝게 지은 미소 뒤로 계산된 긴장감이 스며 나오더군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미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앉아라. 무슨 이야기인데?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어머니, 사실 요즘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집 대출도 그렇고 진우 교육비도 계속 늘어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순희 씨는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미영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계산이 동시에 번뜩이는 것이 보였죠. 그래서 어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민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신 그 땅 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그 땅이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혹시
파시는 건 어떠실까요? 드디어 나왔구나. 순희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지만 막상 직접 듣고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땅을 팔라고? 네, 어머니. 그 돈으로 저희 대출도 정리하고 진우 교육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그 땅은 세금만 나가고 있잖아요. 미영의 말에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장래를 생각하면 지금이 투자할 때예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영어도 제대로 가르치려면요. 순희 씨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재산이 당연히 그들 것인 양 말하는 모습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느꼈던 모든 의문이 해답을 찾았죠. 내가 언제 그 땅을 팔겠다고 하기라도 했니? 순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단단한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만 뭐? 순희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땅은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야. 너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땅 갖고 계셔봤자 어차피 미영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순희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그 땅은 절대 안 팔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순희 씨의 단호한 거절 이후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에서는 그동안 억지로 지어왔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고 민수 역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미영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순희 씨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진우 돌봄도 마치 당연한 의무라는 듯 명령조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진우 피아노 학원 데려다 주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런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었는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희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미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돌아보니 미영이 순희 씨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뭐가 말이니? 순희 씨는 의아했습니다. 돈 봉투를 왜 내 가방에서 꺼내는 것인지가요. 무엇보다 그 돈 봉투는 며느리가 그날 아침에 자신이 돈을 쓸 일이 있다며 따로 뽑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순희 씨의 가방에서 그걸 꺼내다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돈 제가 쓰려고 따로 모아뒀던 건데 이게 왜 어머님 가방에서 나오는 거죠? 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계산된 느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난 네 돈을 내 가방에 넣은 적이 없어. 모른다고요? 어머님 가방에서 이렇게 생돈이 나왔는데 정말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민수가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 가방에서 내 돈 봉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봐도 그냥 모른다고 발뺌만 하신다고요. 미영의 말에는 순희 씨를 의심하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들 민수마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다니. 순희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과 함께 화가 났습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대체 왜 너네 돈을 탐내겠니?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럼 이 돈이 혼자 걸어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미영의 추궁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뭘 솔직하게 말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도둑이란 말이냐? 순희 씨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도둑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제대로 된 대답을 못 하신다면 그때 작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모두가 돌아보니 손자 진우가 복도 끝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진우야,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넌 방에 들어가 있어. 미영이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가방에 그 돈 넣는 거 봤어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대체 왜 그런 짓을? 정말이에요. 진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젯밤에 할머니가 주무실 때 엄마가 할머니 가방을 열어서 그 돈 봉투를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일부러 소리 지르면서 찾는 척한 거예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야, 네가 뭘 잘못 본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아니에요. 정말 봤어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순희 씨의 마음속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놈의 돈이 대체 뭐길래? 순희 씨는 미영의 손에서 돈 봉투를 낚아채어 그녀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지폐가 하늘로 퍼지더니 며느리의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죠. 네 시어머니를 도둑으로까지 몰아가는 거니? 도대체가 이게 얼마나 좋길래? 돈다발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가운데 순희 씨의 분노는 아들에게로도 향했습니다. 그리고 너 민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네 엄마가 모함을 당하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 게다가 나를 같이 의심까지 하고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당신까지 진우 말을 믿는 거야? 애가 뭘 제대로 알겠어. 하지만 진우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엄마가 할머니 가방 뒤지는 거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돈 봉투 넣는 것도 봤다고요. 결국 미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가면이 떨어졌죠. 좋아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미영이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그 땅만 팔아주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세요? 순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또 땅 얘기니? 설마 내가 네 뜻대로 땅을 처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 그럼. 그 땅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미영아,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같은 노인이 그 땅 갖고 계셔봤자 뭐 하실 거예요? 끽 해봤자 나중에 묫자리로나 쓰겠죠.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땅 아니에요? 그 말에
순희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내가 죽기를 바란 것 같구나.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다. 바로 그런 뜻이었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도 친절하게 굴었던 것도 다 내 재산 때문이었던 거지. 순희 씨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1년 반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구나. 진우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할머니가 좋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순희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만 진짜구나.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그날 밤 순희 씨는 가방을 쌌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 근처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아들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발 떠나지는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진우만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할머니 꼭 다시 만날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너네 엄마랑 아빠한테 화가 난 거지. 우리 진우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니까. 몇 달 후 순희 씨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의 다른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의 한적한 주택가 1층에 자리한 그 작은 공간은 햇볕이 잘 들고 작은 마당까지 딸려 있었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희 씨는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차 한 잔을 우려 마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죠.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갔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과의 교류가 순희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순희 씨, 오늘도 김치볶음밥 해주실 거죠? 네,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달걀까지 넣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복지관 주방에서 요리봉사를 하는 순희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 순희 씨가 만든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지? 박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가족 생각하며 만드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순희 씨의 대답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순희 씨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곳이었죠. 복지관에서 만난 이옥분 할머니는 순희 씨와 특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은 금세 중마고우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순희야, 우리 오늘은 서울숲 가볼까? 날씨가 참 좋네. 좋지. 도시락도 싸가자고.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서울숲을 거닐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누어 먹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는 여유로운 오후였습니다. 예전엔 이런 여유가 있는 줄도 몰랐어. 순희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이가 들면 한숨 쉴 일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 행복이란 걸 알게 될 줄이야. 옥분 할머니의 말에 순희 씨는 깊이 공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는
작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자신의 손으로 기른 채소들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할머니, 어느 토요일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우리 진우 어떻게 왔어? 학원 마치고 버스 타고 왔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진우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진우가 텃밭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들이야. 맛보겠니? 우와, 정말요? 순희 씨는 방금 딴 방울토마토를 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가 달콤하다며 웃는 모습을 보니 세상 모든 행복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할머니랑 요리해도 돼요? 그럼 뭘 만들고 싶은데? 팬케이크요.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팬케이크요. 둘은 함께 부엌에 서서 팬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진우가 반죽을 젓고 순희 씨가 팬에 붙여주었죠. 작은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우가 팬케이크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더 자주 웃으세요. 예전엔 가끔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계속 행복해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에 순희 씨는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진우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순희 씨는 작은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께 드릴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뜨개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부드러운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저녁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순희 씨는 잠시 뜨개질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삶. 작지만 소중한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민수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순희 씨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응, 잘 지내고 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한 건 없어. 정말이었어요. 순희 씨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야겠지. 하지만 다시 같이 살지는 않을 거다.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삶이 있거든. 할머니만의 삶이 어떤 건데요? 순희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코스모스 꽃에게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우리 진우 보고 싶을 때 만나는 그런 삶이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원룸 창가에는 시골에서 가져온 코스모스 씨앗에서 피어난 꽃들이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흰색, 자주색.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순희 씨의 새로운 인생처럼 자유롭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희 씨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2살에 찾은 진짜 행복. 그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